8월 3일 유전에 합격하지 못했다. 고향 친구 중 조용우만 합격했다. 고향으로 함께 돌아갈 동행도 없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뜻의 문경은 지방 유생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지나는 길목이었다. 그곳 박물관에는 당시 유생들이 지니고 다녔던 용품들이 전시돼 있다. 합격의 소망을 품고 먼 길을 나서며 하나씩 챙겼을 물건들 중에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작은 책자가 눈에 띈다. 책자 안에는 전국 8도의 지도와 도로, 지역과 지역의 거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시험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지방의 과거 응시자들은 시험을 위해 한양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해서 더욱 힘에 부쳤다. 유공역, 문경, 조령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죠. 550리라는 표시가 고을 이름 옆에 아주 세필로 명기되어 있네요. 550리. 보통 심리가 4km니까 선산에서 한양까지는 220km에 달하는 거리다. 말 이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노상춘은 일기에 자신의 과거길 여정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1780년 1월 고향집을 출발해 한양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일주일이었다. 아주 가난한 선비는 심지어 도포까지 팔고 가격 경비를 장만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야서처럼 흘러오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양반 정도 되면 적어도 본인하고 그다음에 말구종 노비 한 둘 정도는 같이 대동하고 이동했던 걸로 수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비의 쓰임새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먹고 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많은 경비를 소모하게 되고 나중에는 보면 몇십 년 동안 과거 준비만 하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논 9마지기, 밭 90마지기, 돈 50냥이 10년 과거 준비에 모두 들어갔으니 앞으로 굶어 죽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가. 공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다. 그것을 오늘날에 이 논밭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 아마도 논 한 마지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밭 한 마지기를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때 한 그 500냥의 가치는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은 노상추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한 4년 동안은 이 관직 임용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한 14년 동안에 매년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를 소비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노상추가 무가를 결정한 나이는 23세. 26부터 시험 참관을 위해 한양 나들이를 시작했고 32살에 첫 시험을 치른 뒤 35살에 합격하기까지 노상추는 끈질기게 과거 시험에 매달렸다. 양반으로서 가문을 빛내고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최고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과거 시험 합격이었던 까닭이다. 요즘도 중요한 시험이나 큰 경기를 앞두고 특별히 조심하는 징크스들이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유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질 낙자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지를 가리킬 때도 낙이라는 말 대신 설립자를 써서 입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과거 급제는 조선시대 양반에게 절대적인 삶의 목표였습니다. 네, 노상추의 일기에 따르면 1780년 1월 21일 그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고향집을 나서는 날 아침에 지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길몽을 선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노상추는 그때 시험에서 35세 나이로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1780년 2월 25일.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합격자 방 12번째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조부 주걸공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걸공이 돌아가신 지 25년 만에 우리 집안에 무과 합격자가 나오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그 홍패를 획득했다는 측면에서는 향촌 사회에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급제가 주는 그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향촌 사회에서 그 홍패를 획득했던 사람들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데는 틀림없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과 급제자에게 수여하는 백패 대신 무과 급제자의 홍패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노상춘은 뛸 듯이 기뻤다. 10년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홍패를 받고 사흘간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친척을 방문하는 3일 육아를 마친 뒤 고향 선산으로 돌아온 노상춘은 대대적인 축하잔치를 열었다. 노상추 같은 경우도 그 잔치하는 날 옆에 집을 좀 빌린다고 그러거든요. 터를.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밤에 됐을 때는 뭐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노상추는 자기가 잘 것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노상추 표현에 의하면 뭐 한 5, 6천 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노상춘은 급제 후 한참 동안 관직을 얻지 못했다. 만과라 할 만큼 선발 인원이 많았으니 합격자 모두에게 관직을 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정관을 거치지 못하면 고위 무반직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선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반 최고의 청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배 선정관들이 직접 자신과 같이 일할 그 후배들을 직접 뽑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천의 경우에는 그 가문이 좋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요. 노상춘은 선전관 추천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대다수 영남 남인들에게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처음에 노상춘은 일단 선천에서 계속 탈락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5대주쯤 되나요? 노이익이라는 분이 그때 기회예송에서 일단 그때 영남 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소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 급제만큼이나 급제 후 관직을 얻는데도 당파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래서 노상춘은 선천을 받기 위해 수시로 한양으로 올라가서 무관 고위직을 찾아다녔다. 그 덕분이었을까? 노상춘은 급제 후 4년 만에 드디어 선천에 들게 된다. 천거로 뽑힌 자가 5명인데 내 이름이 2번째에 있었다. 39살의 나이에 금군으로 입직을 시작한 노상추.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과 지방의 말단 무관직을 맡게 되는데 한 번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갑산의 동변장이라는 직책을 받자 자신의 세력이 없어 쫓겨나는 것이라 한탄했다. 정조 병호 소회 등록. 1786년 정조의 명으로 대신 이하의 중인과 군사들이 직언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정치, 경제, 군사, 학술 등 다방면에 걸쳐 당시의 제반 문제점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는데 360여 등록 건수 중에 무관들의 주요 불만 내용은 인사적체나 일의 고됨, 세력의 없음으로 인한 차별 등등이었다. 노상추도 무관들의 인사 문제에 불만이 있었고 남인으로서의 피해의식도 컸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틈틈이